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2일 추석이 지난 월요일이고요. 네, 7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추석이 있는 동안에 영상을 못했으니까 네, 그에 맞춰서 이어서 이제 또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네, 오늘 볼 부분은 알랭 바디우 수학 예찬의 이제 철학과 수학 혹은 어떤 오랜 커플의 역사입니다. 네, 이게 약간 앞에 히스토리가 있죠. 네, 그 이전의 내용부터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바디우가 이제 수학자들이 철학적이라는 점을 증명을 합니다. 왜 증명을 하냐면 이 철학과 수학의 분리가 지금 문제라고 바디우가 얘기하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학자들의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들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앞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철학적이라는 점을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얘기하게 될 부분은 철학자들이 수학적이지 않다는 걸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철학자들이 왜 이제 수학적이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점부터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점에 대한 얘기는 제외하고 왜 철학자들이 수학적이지 않아지게 된 이유, 이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읽어보면 질문자가 얘기합니다. 철학과 수학이 서로 멀어진다면 그건 철학자들 탓이라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철학과 수학이 멀어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수학은 철학적이고 이제 철학은 수학적이고 이런 양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철학에 있어서 지금 수학적이지 않은 양상으로 나아간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말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수학자는 철학적이므로 문제가 없고 철학자는 수학적이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가 철학적인 얘기는 앞서서 했고, 이제 철학자가 수학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철학자가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철학과 수학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탓이 누구한테 있냐면 철학자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디우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철학자들이 수학적이지 않은 거다. 수학자들은 철학적이다. 근데 철학자는 수학적이지 않으니까 이 지금 철학과 수학이 멀어졌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철학자에 의해서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냐 보면 특정한 순간부터인데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면, 철학이 내가 진리라고 명명하는 무언가의 각각의 형식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기를 그만두었던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둔 시점부터죠. 예,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명명한 무언가의 각각의 형식들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기를 그만두었던 시점부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은 철학이 진리의 형식을 갖출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한 시점부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다원주의라던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면서 이제 절대성이나 이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게 어딨냐, 그다음에 진리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인식을 가진 시점부터 철학은 수학적이지 않아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진리라고 명명하는 무언가의 각각의 형식들, 형식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형식들이 무슨 형식인지 얘기를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뭐 바디우를 정확하게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의미를 유추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읽어보면, 과학이라는 인지적 진리, 예술이라는 감성적 진리, 정치라는 집합적 진리, 사랑이라는 실존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이 각각의 이제 진리에 해당되는 것들의 형식을 담당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된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철학이 어떤 식으로 이 각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철학이 이제 인지적 부분, 과학이라는 인지적 부분에 관련해서는 인식론으로서 이제 형식을 마련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토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철학의 인식론이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감성적 부분, 예술이라는 감성적 부분은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건 뭐냐 했을 때 미학적인 거, 미학적인 거를 이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정치라는 집합적 진리, 집합적 부분 관련해서는 철학이 윤리로서 근간을 마련해 준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철학의 윤리가 결국에는 정치의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실존적 진리라는 부분은 실존적 부분은 이제 존재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인식론과 미학과 윤리학과 존재에 대한 존재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서 형식, 기본 형식으로서 이제 제공이 됐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진리의 형식을 갖출 수 없다고 믿으니까 철학들이 과학에서도 배제되고 예술에서도 배제되고 정치에서도 배제되고 사랑에서도 배제되는 이런 뭔가 단절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또 우리의 세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철학을 통해서 미학이라던가 윤리학이라던가 이런 존재론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하이데거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또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 바디우가 뭔가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있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리라는 게 없어지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저도 봐요.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미학적인 부분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윤리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존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제 철학이 뭔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인 거, 수학적이라는 거는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되는 그런 걸 탐구해 가는 그런 방법론을 가진 학문인데 지금 철학이 지금 그 방법론을 싹 빼버린 이유가 생긴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왜 찾아? 증명을 왜 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영역인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철학이 수학적이지 않게 되고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전문 철학자들 대부분은 철학이 매우 복잡한 조건의 체계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실제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기를 그만뒀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시대의 지금 철학자들은 철학이 조건들의 체계와 실제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네, 철학이 조건들의 체계와 실제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전 철학자들, 우리 시대 말고 이전 시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전환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전환이. 이제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제 바디우는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니체랑 비트겐슈타인을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거는 분명히 그렇죠. 니체나 이런 것들은 반교조주의 이런 형식을 많이 논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냥 아이콘으로서 우리가 지금 바디우가 지금 논하고 있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반교조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막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철학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조건들의 체계와 실제적 관계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조건들의 체계라는 게 이론적인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는 이 이론적인 체계가 실제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라는 말은 이 실제 상황 속에서 상황 1을 놓고 봤을 때 상황 1은 조건을 1이나 조건 2까지만 놓고 봤다면은 이거는 좀 조건 3이 붙거나 뭐 조건이 3이 붙거나 조건 4가 붙으면 또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면서 이 이론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표본을 수집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경우들을 관통하고 이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결론, 그런 결론을 가져와야 한다. 이게 이제 이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였는데 우리 시대 철학자들은 이런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증명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진리라는 게 없는 게 왜 증명을 하냐. 이게 이제 우리 철학 교육 이제 철학 대학교
교수님들, 뭐 저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적으로 본다면 지금 바디우는 철학 교육하는 영역에서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물론 보면은 다원주의자다, 나는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 관련 전공자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일단 이런 그 실제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 거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도태되는 문제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진리를 다시 증명해야 되고 절대성을 다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놓이죠. 그래서 바디우가 진리와 절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제 책을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문 철학자들은 전문화된 철학의 견해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보게 되면은 좀 약간 의미가 좀 해석할 여지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의미로 봐야 된다고 보이냐면은,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전문화된 철학적 견해가 우리에게 획일화된 인식을 심는다고 여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교조주의와 이제 그 상통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제가 전에 초기에 니체를 했었죠. 8월 달쯤인가 니체를 했었는데, 니체가 굉장히 지적했던 게 획일화된 인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전문 철학자들은 전문화된 철학적 견해, 철학의 견해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가 있다, 이 얘긴데, 그 의미는 이제 아마 이 뒷부분하고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과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획일화된 입장을 전달한다라는 뉘앙스로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라는 게 과학적인 뭐 법칙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마는데, 철학적 견해는 내가 생각한 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자꾸 이걸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맞으니까 넌 따라오면 돼 라고 하니까, 철학적 견해가 뭔가 정치적인 의도 아니면은 뭔가 그 사회적인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철학자들은 그런 거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지, 우리가 자유를 옹호해야 되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던가 절대적인 거에 대한 그런 탐구나 그런 탐 관련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철학이 이것저것의 철학이 될 수 있고 특수한 대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그 말이 갖는 가장 나쁜 의미로 라캉이 대학 담론이라 부르는 어떤 것에 지배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제 철학이 일정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즉 철학이 대학 담론에 지배된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것 또는 저것의 철학이 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것에 이제 그 연결되어져 있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것으로만 이제 제한되는 그런 철학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설립이 되어져 있다면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다면은 그거에 따라야 하는 그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대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대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일정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라는 의미랑 이제 상통한다고 봤어요. 특수한 대상을 갖는다. 그리고 뭐 절대, 진리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라캉이 대학 담론이라고 부르는 어떤 것에 지배된다, 철학이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데, 대학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 희한해요. 이런 표현을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약간 하는 것 같은데, 대학 담론에 대한 이제 각주가 있어요. 보게 되면 대학 담론은 주인 담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담론에서 지식이 주인 혹은 지배자래요. 지식이 주인이고 교육 대상, 학생이겠죠. 학생이나 뭐 일반인이나 이런 게 되겠는데, 이 일반인을 체제의 지식 속, 어떤 지식의 체제가 있는 거죠. 그 속에 흡수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이거 결과적으로는 교조주의랑 같거든요.
이 대학 담론이라는 게 교조주의랑 같아요. 이 대학의 의미가 이제 교양을 쌓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전문 연구가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학 어느 정도 뭐 지적인 학문적인 교양이 있다는 의미로 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의미로 보는데 대학 담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교양을 가져야 돼요.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의 그 지식의 발전이나 체계해야 되는 어떤 체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대상한테 이 대상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죠. 예. 체계화된 지식을 대상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대학에 있는 대상에게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교조적인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됐을 때 보게 되면은 당연히 체제의 지식 속에 이제 이 대상들을 빨아들인다, 이 체제를 따라오게 한다라는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교조주의에 대한 입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교조주의라는 말을 놔두고 대학 담론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캉이 썼다고 하죠. 라캉이 지금 대학 담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왜 교조주의를 놔두고 이런 말을 썼을까? 저는 그 1900년대 학자들이 자기만의 표현을 많이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는 좀 무의미한 그냥 그 자기들만의 허영? 약간 이런 과장된 그런 표현 욕구를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대학 담론이라는 거는 교조주의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지배층에 놓이고 교육받는 대상들은 이 지식을 따르는 형태니까 교리를 따르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조주의적인 양상을 이제 지닌다,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시대 철학자들은 지금 철학이 보게 되면은 교조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조주의적인 걸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니체나 이런 학자들이 그런 거 따르지 마, 너만의 생각을 가져, 너만의 뭔가를 해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맥락상으로 봤을 때 지금 철학이라는 게 교조주의를 거부하는 시점에서부터 수학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으로 탐구하고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지금 그 교조주의에 대한 반감, 교조주의에 대한 반감이 철학과 철학자들이 수학적이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조주의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전 플라톤부터 봤잖아요. 근데 저는 플라톤에서 뭐 논증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많이 느끼긴 하지만,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비판하고 플라톤도 비판하긴 하는데, 그 아이디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디어? 그 어떤 철학적인 증명, 뭐 신에 대한 증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증명들이 있어요. 그 증명들을 하는 그 아이디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라톤 철학에서.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좀 공부를 해놓는 게 지금 후대 철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조주의가 맹목적이라면은 반감을 갖는 게 맞긴 한데, 이미 지금 수세기 전부터 했던 영역에 대해서 또 하는 건 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조주의를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안 되고 일정 부분 효율을 위해서 교조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칸트라던가 헤겔이라던가 스피노자라던가 보게 되면은 다 후대 철학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앞으로 이런 것만 해라, 내가 여기까지는 증명해놨으니까 이걸 계승해서 뭔가를 해줘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승되는 경우가 잘 없죠.
그 잘 없고, 칸트를 계승했다고 해도 쇼펜하우어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 갔는지 저도 철학자를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이 그 효율을 위한 교조주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그 요즘 학교 얘기하면서 나오는 문해력, 문해력이라는가 이제 그 독서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뭐 물론 저도 이제 해설, 이런 글귀 해설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어렵다, 설명을 남에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냥 취미로 하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요. 뭔가 설명, 중요한 개념이라던가 깊은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좀 노력을 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교수라던가 뭐 강사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제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뭐 강해도 해주고 뭐 독해라던가 이런 것도 강독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철학자들이 좀 약간 그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있다. 물론 저도 이제 철학 책들을 집에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철학 학회라던가 이런 철학자들이 번역을 한 게 있어서 그 이제 학자들의 글을 보긴 하는데, 좀 약간 뭔가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지만 뭔가 그 제대로 된 교조주의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이라던가 과학이라던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제대로 된 교조주의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철학은 교조주의가 제대로 안 됐다. 교조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반교조주의로 인해서 이제 반절대, 그 다음에 반진리 감정이 이제 좀 많이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또 자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개성에 대한 게 이제 많이 퍼져 있으니까 철학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뭐 합리성이라든가 진리에 대한 추구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바디우가 지금 수학 예찬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뭔지는 알겠는데, 포인트는 지금 철학의 이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철학의 위기를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끝까지 보면 뭔가 나오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철학자들이 수학적이 않은 이유, 반교조주의 때문에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진리나 절대성을 부정하게 되고 다양한 생각을 추구하다 보니까 증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서 수학적이지 않게 됐다. 반교조주의 때문에 그랬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보면 이러한 타협은, 수학과 철학 사이의 이러한 분리는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났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